안녕하십니까, 이주헌입니다. 최근 방송된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가 AI끼리 대화를 나누는 공간, 이른바 몰트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왜 우리는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 하지? 같은 질문이 오갔다는 건데요. 처음 들으면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AI의 변화를 보고 있으면 이 질문을 완전히 먼 이야기로만 넘기기도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AI 톡톡 지금 출발합니다. 네, 4월 21일 화요일 AI 톡톡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수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수영 아나운서 오늘 잠은 좀 잘 주무셨나요? 저는 누우면 자는 스타일이라서 잘 잤습니다. 그래요? 잘 주무셨나요? 저는 요즘 도통 잠을 좀 잘 못 자고 있거든요. 그래요? 뭔가 잠을 설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영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스마트워치를 좀 차고 잤는데 네. 스마트워치 차고 자니까 뒤척임이나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워치의 그 기계가 엄청 발달해가지고 그런 패턴까지도 다 분석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수면 패턴까지 봤는데 수면 패턴이 좋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잘 자시길 네. 바랍니다. 이렇게 내 몸 상태를 읽고 알려주는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게 참 요즘 시대에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AI 뉴스 5가지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5가지 뉴스 준비됐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픈 AI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핵심 임원들이 집단 퇴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그룹이 리플렉션 AI와 함께 지금 리테일 전면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는 내용이고요. AI가 일자리를 뺏는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퇴출은 10%뿐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약 후보부터 제조까지 지금 제약 바이오판을 흔드는 AI에 관련된 소식도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코트라가 하노버 산업전에서 제조 AI에 대한 전면 승부를 걸었다는 내용까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오픈 AI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조직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핵심 임원들의 연이은 퇴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라와 과학연구용 AI,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맡아온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났고 오픈 AI는 이를 제품 재조정과 통합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는데요. IPO를 앞둔 오픈 AI의 전략 변화, 최수영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 명만 빠져도 티가 확 나잖아요. 맞죠? 이게 제가 오늘 만약에 최수영 아나운서가 갑자기 못 나오신다고 하면 네. 제가 또 혼자 이 방송을 이끌어 가야 그렇죠. 되는데 생각만 해도 뭔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픈 AI에서는 또 이런 상황이 회사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샌프란시스코발 외신에 따르면 오픈 AI의 핵심 인재들이 연쇄적으로 짐을 싸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생성 AI 소라팀을 이끌던 빌 피블스, 최고 제품 책임자 출신의 케빈 웨일 부사장, 그리고 B2B 기술을 총괄하던 스리니바스 나리아난 CTO까지 그야말로 기업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측은 이를 두고 제품 재조정과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시장의 해석은 이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IPO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당장 돈이 안 되는 연구 중심의 부차적인 사업을 과감히 쳐내고 기업용 B2B 시장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겠다라는 샘 울트먼의 비정한 수익 우선주의가 반영된 셈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인물들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게 그 소라 팀을 이끌던 리더의 퇴사더라고요. 네. 소라 하면은 작년 초에 공개됐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었던 그 영상 생성 AI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할리우드 영화도 AI가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그 팀 리더가 이 회사를 떠났다는 건 결국 사업을 사실상 접는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모두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수가 있는데요.
오픈 AI가 최근 기업 고객 시장 집중을 위해 소라를 이른바 사이드 퀘스트 사업으로 정리한다고 하면서 이 팀의 해체가 결정됐습니다. 빌 피블스 팀장의 퇴사는 그 결정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 수익성 붕괴와도 이 맥을 같이 하는데요. 영상 생성 AI는 일반 텍스트 기업의 AI보다 막대한 연산 비용이 들고 또 당장 기업들에 팔아서 수익을 내기에는 아직 기술적이나 윤리적인 허점들이 많습니다. 상장을 앞둔 기업 입장에서는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적자를 내는 사업이라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딱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칼날을 맞은 셈입니다. 그렇군요. 오픈 AI 하면은 원래는 이 연구 중심의 회사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과학연구팀이나 이 코딩 도구 개발팀이 대대로 인사 이동을 했다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 회사의 색깔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케빈 웨일 부사장이 이끌던 과학을 위한 오픈 AI 팀이 해체되면서 다른 연구팀으로 흩어지는 게 그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과학 연구용 AI 도구인 프리즘 연구진이 기업용 코딩 도구 개발팀인 코덱스 부서로 이동한다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픈 AI가 인류를 위한 과학적 탐구라는 비영리적 초점에서 벗어나 당장 마이크로소프트나 글로벌 대기업들이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돈 되는 도구를 만드는 데 사활을 걸었다는 뜻인데요.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좀 우리가 추구하던 가치가 수익에 밀리고 있다라는 내부적 동요와 또 반발이 퇴사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회사가 이렇게 바쁘게 재편되는 가운데에도 이 건강 문제로 자리를 비우는 임원들까지 있다고 하니까 밖에서 보기에도 뭔가 이 조직 분위기 자체가 꽤나 어수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IPO를 앞둔 시점에 이 핵심 레벨의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일단 경영진들의 연이은 이탈이 조직의 안정성에 큰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업 담당 CEO인 PG 시모가 지병 치료를 위해 병가를 떠났고요. 또 마케팅 총괄인 KT 라우치도 암 치료를 위해 물러나는 등 회사의 악재가 좀 겹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브래드 라이트캡 최고 운영 책임자가 특별 프로젝트로 자리를 옮긴 뒤 후임자조차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현재 오픈 AI의 결정 구조가 샘 올트먼 CEO 1인에게 극도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장이라는 거사를 치러야 하는 시점에서 핵심 C레벨 임원들의 부재가 투자자들에게 다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오픈 AI의 화려한 이미지 속에 꽤나 이 냉혹한 현실이 좀 자리 잡고 있었다.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인력 재편은 이제 AI도 이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뭐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읽히는데요. 이번 사태가 이 전체 AI 업계에 던지는 메시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결국 AI 로망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AI 실적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오픈 AI조차 상장을 위해 자신들의 상장과도 같은 소라를 포기하고 또 연구 조직을 수입 부서로 통합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전 세계 AI 기업들에게 기술적 화려함보다는 이제 진짜 실제 매출로 증명하겠다라는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자랑하기보다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비용을 줄이고 또 수익을 내는 명확한 모델을 보여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 AI의 이번 인력 재편은 2026년 AI 시장이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만은 움직이지 않는 철저한 수익 중심의 전쟁터가 됐다는 사실을 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결국 오픈 AI의 이러한 변화는 이 AI 기술이 얼마나 화려하다라기보다 그걸 얼마나 빨리 사업화하고 수익으로 연결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신세계그룹과 리플렉션 AI가 리테일 전면 혁신을 본격 추진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신세계그룹이 미국 AI 기업 리플렉션 AI와 손잡고 유통 전반의 AI를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 상품 소싱과 가격 책정, 물류, 재고 관리, 고객 관리까지 리테일 전 과정을 AI로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신세계는 오픈 AI와의 협력 논의는 중단하고 리플렉션 AI와의 협력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 전반의 AI를 어떻게 접목하겠다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소영 아나운서는 혹시 장 보실 때 직접 마트에 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플로 주문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거의 어플로 주문하고요. 실제로 마트에 안 간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뭐 쿠땡 앱이나 맞아요. 이런 걸 사용하면서 이렇게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이 장 보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켜면 내가 이 관심 가질 만한 상품이 먼저 뜰 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추천으로 저도 배너에 많이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알았지? 네, 맞아요. 이럴 때가 많은데 이렇게 뭐 장 보는 방식도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세계 그룹이 이 미국 AI 기업 리플렉션 AI와 손잡고 이 유통 전 과정에 AI를 넣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신세계가 그리는 미래 유통 어떤 모습인가요? 네,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와 깊이가 정말 남다른데요. 신세계그룹과 리플렉션 AI는 지난달 한국 소버린 AI 팩토리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소버린 AI란 기술 주권을 우리가 가진다라는 뜻인데요. 즉 외산 기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신세계만의 독자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전력 용량만 250메가와트급인 국내 최대 수준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의 뇌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가 대거 투입됩니다. 이 거대한 AI 공장을 기반으로 상품 소싱부터 고객 관리까지 유통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한마디로 AI 풀스택 전략을 실행하겠다라는 것이 정영진 회장의 전략입니다. 네, 사실 이 유통에 AI를 넣는다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천 상품이 좀 더 잘 뜨는 정도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이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한데요. 뭐 AI가 뭐 직접 물건도 골라주고 뭐 가격도 정해주는 그런 건가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AI가 보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트 기반의 운영이 핵심입니다. 양사가 선정한 6대 영역은 상품 소싱, 발주, 가격 책정, 물류, 재고 관리, 그리고 고객 관리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AI가 전 세계의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에 유행할 상품을 먼저 찾아내주고요. 또 수요를 예측해서 발주를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재고가 남거나 품절이 되지 않도록 물류 경로를 실시간으로 설계하는 건 기본이고요. 특히 최적의 가격을 AI가 실시간으로 책정해서 고객은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 기업은 이익을 국대화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원산지에서 우리 집 앞 배송까지 물류의 모든 비효율을 AI가 찾아내서 제거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리플렉션 AI라는 이름은 아직 시청자분들께는 좀 낯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첫 번째 기사에서 다뤘던 이 오픈 AI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익숙한 이름이긴 한데요. 네. 이 신세계는 그쪽 논의까지 접고 이 리플렉션 AI를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리플렉션 AI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리플렉션 AI는 구글 딥마인드의 핵심 연구원이었던 미샤 라스킨이 설립한 실리콘밸리의 초신성 같은 기업입니다. 구글의 최신 AI인 제미나이의 강화 학습을 주도했던 인물이 모여서 만든 곳이고요. 신세계가 오픈 AI와의 논의를 중단하면서까지 이들을 택한 이유는 리플렉션 AI가 가진 오픈 웨이트 모델 전략 때문입니다. 오픈 AI처럼 폐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신세계의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서 기술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최적화하고 또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던 거죠. 유통이라는 특수 분야에서 우리만의 맞춤형 초지능 에이전트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고 본 겁니다. 네, 이마트가 지금 이 혁신의 가장 선봉장 역할을 또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생각해보면 고객들도 가장 많이 만나고 또 많은 상품을 직접 다루고 뭐 제일 먼저 실험해보긴 좋은 무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업 내에서, 그룹 내에서 가장 방대한 데이터와 또 오프라인 인프라를 가진 이마트가 이번 AI 혁신의 실질적인 실험실이자 전초기지가 됩니다. 이달 말에 미샤 라스킨 CEO를 비롯한 리플렉션 AI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대거 한국을 찾습니다. 이들은 이마트 실무팀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실제 매장과 물류센터에 AI를 어떻게 적용할지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세계 경영진과 워크숍을 열어서 데이터 센터의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건립 일정도 확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문서상의 협업을 넘어서 실리콘밸리의 기술진이 한국 유통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긴박한 실행 단계에 진입한 셈입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신세계가 그냥 전통적인 이 유통업계에 머무르지 않고 뭔가 이 새로운 형태의 회사로 가려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이런 점은 신세계가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이상 유통회사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협력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수출 프로그램의 첫 번째 협력 사례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신세계가 단순히 기술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AI 인프라를 구축해서 국내 다른 기업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나 또 맞춤형 AI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풀스택 AI 사업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용진 회장은 AI를 그룹 미래 비전의 새로운 한 축으로 선언했는데요. 2026년 오프라인 유통의 강자였던 신세계가 과연 AI라는 날개를 달고 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 대담한 도전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신세계의 이런 움직임은 유통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이 AI 기반 기업으로의 변신을 본격화한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뺏는다는 걱정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실제 퇴출은 10%뿐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AI가 일자리를 대거 없애기보다 대부분의 업무 방식을 다시 짜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BCG는 향후 2에서 3년 안에 미국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AI의 영향으로 재편되겠지만 실제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는 10%에서 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는데요. 감원 중심의 대응은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AI가 일자리를 없애는지 아니면 다시 설계하는지 그 흐름을 최수영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알파고가 요즘에는 바둑에서 인간도 이기고요. AI가 그린 그림이 그림 공모전에서 우승도 하고 이제는 소라 같은 이 영상 AI가 영화도 만들어주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일자리는 어디까지 얼마나 남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는 일자리 소멸보다는 이 재편에 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내 일자리가 뺏기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이달 초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요. 앞으로 2, 3년 안에 미국 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AI의 영향을 받아서 재편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직업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10에서 15%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건 AI가 단순히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던 일을 다시 디자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직무마다 AI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단순히 사람을 대신하는 대체형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아지는 보강형 직무도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AI를 만나도 어떤 일은 늘어들고 어떤 일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콜센터 상담원은 대체형에 가깝다고 해요. AI가 상담을 대신해서 비용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갑자기 상담 전화를 수십 배 더 많이 걸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인력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보강형입니다. AI가 코딩을 도와줘서 개발 단가가 낮아지면 기업들은 싸졌으니까 평소에 못 만들었던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프로젝트를 대폭 늘리게 됩니다. 이런 점은 우리 경제에서 효율이 높아질수록 사용량이 폭증하는 재번세 역설이 작동하는 건데 실제로 지난 3년간 AI 중심 기업의 엔지니어 인력은 매년 6.5%씩 오히려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뭔가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전처럼 이 단순히 시키는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직장인들은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일단 앞으로는 단순 반복 업무가 사라지는 대신에 결정하고 감독하는 일의 비중이 훨씬 커진다고 해요. AI가 초안을 뚝딱 만들어내면 인간은 그 결과물이 맞는지 판단하고 또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죠. 이런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생은 덜하겠지만 복합적인 정보를 통합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적인 부담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신입급들이 하던 실행 업무를 AI가 가져가면서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높아지고 노련한 시니어들에게 요구되는 눈높이는 더 올라가는 한마디로 인력의 고도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줄여서 비용을 아끼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일까요? 맞아요. 보고서는 되려 감원 중심의 전략이 독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남들이 사람을 줄인다고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숙련된 인재를 잃고 장기적인 경쟁력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경영진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인력 감축이 아니라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업스킬링이라고 합니다. AI와 사람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건데요. BCG 코리아 파트너 역시 한국 기업들도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 구조를 재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결국 AI가 일자리를 뺏느냐는 공포보다 이 바뀌는 업무 구조에 내가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느냐, 이게 생존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라도 준비해야 될 거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AI를 경쟁자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레버리지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사례처럼 AI 덕분에 업무 단가가 낮아질 때 오히려 더 많은 일감을 만들어내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법이죠. 단순히 AI 사용법을 익히는 수준을 넘어서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줄 아는 게 시니어급의 안목을 기르는 우선입니다. 이제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또 단순 실행 업무가 AI에게 뺏기는 만큼 우리는 더 복합적인 정보를 통합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AI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지만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체한다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내 직무를 재설계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AI를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 일 안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적응할지 이것을 빨리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후보부터 제조까지 제약 바이오판 흔드는 AI,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AI가 제약, 바이오 산업 전반의 경쟁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후보물질 설계부터 임상시험, 제조 공정까지 신약 개발 전 주기에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발 기간은 줄이고 비용 효율은 높이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최수영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출근길에서 이 지하철에서 임상시험 광고를 좀 봤거든요. 아, 그래요? 뭐 불면증이 심한 사람이 참여하면 뭐 2박 3일에 100만 원 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또 좀 잠을 잘 못 자고 있다 보니까 괜히 또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광고를 보면서 또 새삼 느끼는 게 이 신약 이 개발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구나. 이런 내용을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뭐 후보 물질 찾는 단계부터 뭐 임상 시험, 뭐 제조까지 거쳐야 될 과정도 많고 보통 10년 넘는 시간이랑 뭐 수조 원의 돈이 든다. 이런 게 사실 상식처럼 좀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AI가 들어오면서 이 신약 개발의 흐름 자체를 바꾸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번에 생물학연구정보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AI가 신약 개발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개발 기간이 평균 40에서 60%나 단축되고 또 비용은 무려 70%까지 절감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런 물질이 약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서 임상 실험을 누구에게 어떻게 할지 설계하고요. 또 공장에서 약을 한 방울 한 방울 뽑아낼 때 생기는 미세한 오차까지 AI가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AI가 신약의 탄생부터 출고까지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아주 핵심 인프라가 된 셈입니다. 이 신약 개발에서 제일 어렵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간 단계로 늘 임상 시험이 꼽히잖아요. 네. 환자 모집도 쉽지 않고 뭐 중간에 변수도 워낙 많고요. 이 복잡한 과정에서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해주신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던 환자 모집과 중도 탈락 문제를 데이터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수천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학습한 AI 솔루션을 도입해서 임상시험 계획을 짰습니다.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해서 이 검사 과정은 환자에게 너무 신체적 부담이 크니 빼는 게 좋겠다. 이 일정으로 하면 뭐 환자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미리 내놓는 겁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환자 등록 속도가 빨라졌고요. 또 중도 탈락자는 줄었습니다. 이런 점은 결국 개발 기간을 1년이나 앞당겼고 또 약 115억 원의 생존을 아끼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 물질을 찾는 단계도 굉장히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신약 개발이 결국 이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네. 이제는 이 AI 덕분에 그 속도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홍콩의 AI 신약 개발사인 인실리코 메디슨이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 물질을 설계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46일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타깃을 발굴하고 임상 일상을 마치는 데 수년이 걸렸겠지만 이들은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전 과정을 무려 30개월 안에 끝내버린 겁니다. 이런 압도적인 속도와 정확도는 곧바로 거대한 자본의 투자로 연결됐습니다. 지난달 세계적인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이 기업과 약 4조 원 규모의 공동 연구 계약을 맺은 게 그 증거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실험실에서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똑똑한 AI 알고리즘을 가졌느냐가 제약사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이 초반 단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네. 마지막 제조 단계에서까지 쓰인다는 점도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 바이오 의약품들이 또 공정이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이 작은 오차에도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AI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네, 로슈가 도입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도움을 줍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온도나 습도가 아주 미세하게 변해도 품질이 상하기 쉬워요. 그런데 로슈는 전 세계 100여 개 생산 라인을 가상 세계에 똑같이 복제해 놨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공장까지 출범시켰는데요. 실제 기계를 돌리기 전에 가상 세계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공정의 변동성을 또 미리 예측해서 품질을 균일하게 맞추는 겁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보고 미리 막히는 길을 피하는 것처럼 제조 과정에서 생길 사고를 미리 막아내서 품질 사고 제로에 도전하는 거죠.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AI는 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는 그냥 보조 기술이 아니라 사실상 이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인프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보조 도구가 아니라 AI가 생존을 위한 필수 장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메디데이터의 임상 데이터, 인실리코 메디슨의 설계 기술, 그리고 로슈가 개발한 제조 최적화 사례에서 보듯이 AI 기술을 얼마나 깊게 내재화했느냐가 곧 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신약 시장은 실험실의 데이터와 또 디지털의 진행이 얼마나 완벽하게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제약사들도 단순히 글로벌 솔루션을 빌려 쓰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체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해서 개발 성공률을 높이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이 절실하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결국 이제 신약 개발도 오랜 시간과 비용을 버티는 싸움에서 이 데이터와 AI를 얼마나 잘 결합하느냐 이런 싸움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5번째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코트라가 하노버 산업전에서 제조 AI 전면 승부를 펼쳤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코트라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독일 하노버 산업전의 통합 한국관을 꾸리고 국내 제조 AI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전시에는 33개 기업과 5개 기관이 참여해 AI, 로봇, 자동화 솔루션 등 제조 현장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특히 공정 운영과 설비 제어에 직접 관여하는 피지컬 AI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것 역시 최수영 아나운서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장이라고 하면 아직도 옛날에 있던 영화 이제 모던 타임스에서 그 찰리 채플린이 그 무표정한 그 맞아요. 얼굴로 이렇게 너트를 계속 조이던 그 장면이 좀 떠오르거든요. 그만큼 이 공장이 오랫동안 이 반복 노동의 상징으로 좀 느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 공장이 AI와 로봇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좀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코트라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또 이번 전시회에 33개 기업과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한국관을 꾸려서 출격합니다. 올해 전시회의 핵심 키워드는 산업 전환인데요. 60여 개국에서 3,000개가 넘는 기업이 모이는 이 거대한 무대에서 우리나라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제조 혁신, 즉 MAX, 맥스 기술로 정면 승부를 걸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단일화된 아주 반복 업무의 공장이 좀 상징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계 속에 심어진 똑똑한 두뇌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현장에서 로봇과 설비를 직접 제어하는 피지컬 AI가 화두인데요. 한국과 참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 등 첨단 기술 작업들로 세워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AI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PC 안에서만 돌아가는 뭐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번 전시에서는 이 피지컬 AI라는 표현이 또 핵심 키워드로 나오더라고요. 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 제조 현장에서 말하는 피지컬 AI가 무엇인지 핵심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진짜 쉽게 말해서 AI가 손과 발을 갖게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AI가 주로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렇게 보고서를 냈다면 피지컬 AI는 실제 공정 운영과 설비 제어에 직접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물류 로봇이 공장 안을 누비면서 부품을 나르고 또 AI가 실시간으로 공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계가 고장나기 전 미리 수리 일정을 잡는 식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전시에서 자율주행 물류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 기반의 공장 최적화 솔루션 등 제조 현장의 효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기술들을 대거 선보인다고 합니다. 독일 현지에서도 제조 역량과 정보통신 기술을 동시에 갖춘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네, 또 이 하노버 산업전이 독일에서 열리는 이 행사다 보니까 지멘스나 SAP 같은 이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접점도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어떤 협업 가능성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을 최적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멘스와 SAP 같은 기업들은 전시 전 사전 세미나부터 참여해서 AI 기반의 공급망 관리와 디지털 보안 규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우리 기업들과 접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독일계 산업 자동화 기업들이 한국관 방문까지 예약해둔 상태인데요.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하드웨어와 결합할 수 있는 정교한 AI 알고리즘이나 또 로봇 기술이 필요한 건데 한국 기업들이 바로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코트라는 현장에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의 1대1 상담을 밀착 지원하면서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럽 시장은 이 기술력만 좋다고 뚫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디지털 규제도 까다롭고 산업 기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 기업들이 대응하는데 무슨 어려움은 없을까요? 네, 사실 그래서 이번 전시회가 기업 홍보만큼이나 규제 대응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현재 디지털 제품 여권이나 사이버 보안법처럼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거든요. 코트라는 이번 통합 한국관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유럽의 최신 산업 정책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 유럽의 표준에 맞는 안전하고 투명한 AI 제조 시스템을 증명하는 과정인 거죠. 강경성 코트라 사장도 우리 기업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규제 문턱을 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공장의 개념이 완벽하게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2016 하노버 산업전이 지금 우리 제조업에 주는 가장 큰 메시지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대로 이제 공장은 단순히 물건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라 지능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변하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하노버 전시를 통해 확인된 건 이제 제조 현장에서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제조 강국인 독일의 앞마당에서 우리 기업들의 AI 기술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조 실력과 IT 실력을 모두 갖춘 우리나라에게 이번 전환이 다시 한번 세계 시장을 선점할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닷새간 이어질 하노버에서의 기술 외교가 또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번 하노버 산업전은 우리 제조업이 전통적인 강점에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더해서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무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 뉴스 만나봤고요. 한 번 더 헤드라인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은 AI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번역 플랫폼을 넘어 AI 데이터 언어 기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플리토입니다. 네, 플리토가 어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는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AI 골드러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두가 금을 캐려고 달려들 때 진짜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은 따로 있었죠. 바로 금 캐는데 꼭 필요한 곡괭이와 삽을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분석에서는요. 평범한 번역 앱이었던 한 회사가 어떻게 AI 시대 최고의 도구를 파는 기업으로 변신했는지 그 기막힌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77%. 이게 바로 번역 플랫폼 플리토의 2025년 예상 매출 성장률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빅테크들이 AI 모델 개발 전쟁에 정신없을 때 이 회사는 조용하지만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틀어볼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단순 번역 서비스 회사가 AI 시대의 핵심 공급자로 이렇게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전략,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 AI 시장의 본질,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골드러시가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상황은 아주 간단해요. 챗GPT 같은 거대한 AI 모델이 모두가 찾는 금이라면 그 금을 캐려면 반드시 곡괭이와 삽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언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확실한 돈은 바로 이 도구를 파는 사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AI를 개발하는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아주 거대한 문제 하나에 딱 부딪혔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하냐는 거였죠. AI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먹고 자라거든요. 문제는 그 먹이를 구하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엔 다들 인터넷에 널린 정보를 마구 긁어 모았는데 곧바로 어마어마한 저작권 소송이라는 철퇴를 맞은 겁니다. 결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도 이제는 깨끗하고 합법적인 데이터를 구하려고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곳에 매년 수백억 원씩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품질 데이터가 말 그대로 금값이 된 거죠. 그러니까 AI 업계는 이제 명백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무단으로 데이터를 긁어모아 쓸 것이냐, 아니면 돈을 내더라도 품질과 안전이 보장된 사람이 직접 만든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냐. 시장의 무게추는 이미 오른쪽으로 확실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의 변화 속에서 플레이토가 등장합니다. 이 수십억 달러짜리 문제에 대한 아주 기발하고 우아한 해답을 들고서 말이죠. 알고 보니 플리토는 그냥 번역 앱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 세계 1,4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데이터 생산 공장이었던 거죠.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아주 독특한 크라우드 소싱 모델을 오래전부터 구축해왔던 겁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 공장을 24시간 내내 돌리는 심장이 바로 아케이드라는 기능입니다. 플리토가 정말 똑똑했던 게 데이터 수집이라는 좀 지루할 수 있는 작업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사용자들은 에테크처럼 퀴즈를 풀면서 포인트를 얻고요. 바로 그 과정에서 플리토는 저작권 문제 없는 깨끗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겁니다. 사용자는 재미와 소소한 수익을 얻고 회사는 AI 학습에 가장 중요한 자산을 얻는 완벽한 윈윈 구조를 설계한 거죠. 그렇게 모인 데이터의 품질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집단지성, 전문가, 그리고 내부 품질 관리 팀까지 무려 3단계 검수 시스템을 거쳐서 데이터 정확도를 99.8%까지 끌어올렸다고 해요.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퀄리티까지 최상급으로 확보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똑똑한 데이터 엔진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수익 모델로 이어졌는지 그 선순환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리토 비즈니스의 핵심은 바로 이 선순환 구조에 있습니다. 아마존의 플라이휠 전략 들어보셨죠? 바로 그거랑 비슷해요. 더 많은 사용자가 모이면 더 좋은 데이터가 쌓이고 이 고품질 데이터는 AI 시장에서 비싸게 팔려서 더 큰 수익을 만들죠. 그리고 그 수익으로 사용자에게 더 좋은 보상을 주니까 더 많은 사용자가 몰려드는 겁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 가속도가 붙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인 셈이죠. 그리고 이 숫자들은 그 성장 엔진이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은 77%나 급증했고 만성 적자 기업이 6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순이익은 무려 700%나 폭증했죠. 그야말로 이론이 완벽한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플리토가 마주한 현실적인 리스크는 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더 큰 비전을 꿈꾸고 있는지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이거. 특정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 49%가 단 하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나와요. 이건 이 고객과의 관계에 따라서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고객사를 다양하게 만드는 게 이 회사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플리토의 이정수 대표는 이런 리스크 너머에 훨씬 더 거대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텍스트 번역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비전 번역의 시대가 곧 열릴 거라고 말이죠. 그가 그리는 미래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과 AI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하이브리드 세상이죠. 내 말투와 습관을 학습한 스마트폰이 나만의 통역사가 되고 스마트 안경이 눈앞의 세상을 통역해주고 그 뒤에서는 인간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AI를 가르치고 발전시키는 세상. 마치 영화 스타트레크의 만능 통역기 같지만 그 핵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다는 거. 정말 흥미로운 비전 아닌가요? 자,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보려고 합니다. AI가 점점 더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시대. 과연 이 골드러시의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까요? 거대한 AI라는 엔진을 만드는 빅테크일까요? 아니면 그 엔진의 두뇌를 채워주는 언어, 그 자체를 공급하는 이들일까요? 앞으로 펼쳐질 경쟁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이제는 기술 변화만큼이나 시장의 평가를 함께 읽는 일도 중요해졌는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요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는 AI 증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리포트는 SK증권의 대덕전자 리포트입니다. 시장은 대덕전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가끔 이런 보고서가 나올 때가 있죠?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한 그런 강력한 주장이 담긴 보고서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게 바로 그런 건데요. SK증권에서 대덕전자라는 회사에 대해 아주 대담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나씩 뜯어보시죠. 자, 이야기는 2026년 4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이날 SK증권이 시장에 보고서 하나를 딱 던졌어요. 대덕전자에 대해서 이건 무조건 사야 한다는 강력한 매수 의견을 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목표 주가까지 함께 제시했거든요. 그 목표 주가가 얼마였냐고요? 바로 12만 원입니다. 와, 지금 주가를 생각하면 정말 대담한 숫자 아닌가요? 이 12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에 SK증권이 대덕전자의 미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가 전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주가에서 무려 35.6%나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하죠? 그러니까 그냥 좋아 보입니다. 이런 막연한 추천이 아니라 이만큼 오를 겁니다. 하고 딱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보고서 제목이 이겁니다. 모든 기판 모멘텀 노출도 보유한 대장주. 야, 이 한 문장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분석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대덕전자가 반도체 기판 쪽에서 잘 나가는 모든 트렌드, 그 수혜를 혼자 다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대장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AI 시대 하잖아요? 그럼 보통 엔비디아 같은 화려한 슈퍼스타 기업들을 떠올리죠? 근데 그거 아세요? 옛날 골드러시 때 진짜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은 금을 캐던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거. 바로 그들에게 곡괭이 팔던 사람들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AI 시대의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 숨겨진 진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곡괭이가 대체 뭐냐? 바로 패키지 기판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반도체 칩이 우리 몸의 두뇌라면 이 패키지 기판은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같은 거예요. 두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신경이 없으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칩도 이 기판이 없으면 그냥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핵심적인 부품인 거죠.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기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AI 서버에 들어가는 기판이에요. 크기부터가 다르죠? 근데 이게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회로의 복잡함, 그 밀도가 정말 차원이 달라요. AI 시대가 바로 이런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거고, 이게 바로 대덕전자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왜 그렇게 대덕전자를 좋게 봤는지 그 주장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보고서는 대덕전자의 성장을 이끌 3가지 핵심 동력이 있다고 딱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첫째, 고성능 FCBGA. 둘째, AI용 메모리 기판. 그리고 셋째,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MLB입니다. 각각이 AI의 두뇌, 기억력, 그리고 심장을 떠받치는 핵심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SK증권은 바로 이 3개의 엔진이 대덕전자의 성장을 이끌 거라고 본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둥부터 볼게요. 고성능 FCBGA.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대덕전자가 주로 만들던 게 그냥 일반 PC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훨씬 더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훨씬 더 비싼 AI 데이터 센터나 최첨단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기판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가장 돈이 되는 시장으로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AI용 메모리 기판입니다. AI가 그 엄청난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대덕전자가 바로 그 메모리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드는데요. 이미 공장 가동률이 90%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찍어내는 족족 다 팔려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거의 시장을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마지막 3번째 기둥은 MLB, 닫힌 기판입니다. 요즘 AI 가속기 때문에 난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없어서 난리예요. 서로 달라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대덕전자가 뭘 하고 있느냐? 생산 라인을 막 늘리면서 이 기회를 제대로 잡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적인 강점 3가지를 살펴봤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느냐? 이 전략들이 실제 회사 실적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2025년에 한 491억 원 정도 벌 거라고 보는데 2020년 예상치는 무려 2022억 원입니다. 숫자가 확 뛰는 게 보이시죠? 단 1년 만에 영업이익이 300% 넘게 4배 가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폭발적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딱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거면 주가가 이미 다 오른 거 아니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쵸? 당연한 질문입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질문이고요. 보고서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볼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지표가 있죠? PE 비율. 이걸로 보니까 대덕전자는 2026년 기준으로 27.2배 수준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글로벌 회사들은 평균 37배입니다. 어때요? 훨씬 낫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는데도 주가는 아직도 다른 회사들보다 세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쫙 정리하면서 이 애널리스트가 내린 최종 판결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첫째, 지금 가장 뜨거운 AI 시장의 한가운데 있다. 둘째, 핵심 기술 3가지를 모두 꽉 잡고 있다. 셋째, 실적은 이제 막 폭발하려고 한다. 넷째, 물건이 없어서 못 파니까 가격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가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여전히 매력적이다. 어떠세요? 이만하면 투자 매력이 충분하지 않나요? 보고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된다. 추가적인 멀티플 상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주가도 충분히 싼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결국 오늘 이 대덕전자에 대한 분석은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것 같아요.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지금 모두가 화려한 주인공에게만 집중할 때 그 뒤에서 묵묵히 이 혁명의 기반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 어쩌면 다음 시대의 진짜 거인들은 바로 이런 기업들 중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인공지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